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굽히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가지고 왔고요. 데이비드 자렛지음, 김유리 옮김, 윌북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33가지 죽음 수업,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품위 있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생각하는 목격한 그리고 수집한 죽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나쁜 죽음이란 무엇인지 저자의 생각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죽음 말고 나쁜 죽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죽음. 그대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다가 죽는 것. 케니 로저스. 전직 노인의학 교수인 레이먼드 텔리스는 저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와 그 불만에서 에스파냐의 왕 펠리페 2세의 죽음을 묘사한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 그는 16세기 당대 최고의 의료인들을 부릴 수 있었으나 사실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았다. 1598년 7월 22일 펠리페 2세는 고열이 발생해 침대로 옮겨졌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2달 동안 그 자리에 놓은 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관절염에 시달리며 꼼짝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침구의 무게조차 고통스러웠다. 텔리스 교수는 그의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 무서운 3일 열은 그에게 전신의 열감과 우환을 번갈아 일으켰다. 손발의 발진도 악화되어 절개가 필요했다. 오른쪽 무릎 위에 곪은 종기가 돋아 8월 6일에 어떤 마취제의 도움도 없이 절개해야 했다. 벌어진 상처에서 고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탓에 매일 고름을 2그릇씩 짜내야 했다. 만성 수종으로 배와 관절이 퉁퉁 부어올랐다. 시련이 더해지면서 엉덩이에 욕창이 마구 돋아났다. 그는 가끔 얕은 잠에 빠지거나 의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공포에서 정말로 벗어나지는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장 끔찍한 고통은 설사였는데 이 최후의 질병 중반부터 증상이 지속되었다. 타인의 손길이 닿거나 몸을 움직일 때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가 누는 대변을 치우지 않고 침대 시트조차 갈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침대는 대개 더러운 상태에서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결국 이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매트리스를 도려내 구멍을 뚫었지만 불완전한 방책이었다. 펠리페는 계속 변을 보면서 스스로 만든 오물 속에서 뒹굴었고 그 모든 냄새와 모욕으로 고통받았다. 어느 이야기에 따르면 이 라이스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죽음의 침대에 누운 지 53일 뒤에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죽음이 삶의 일부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하기야 곰에게 공격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마취제가 생기기 전에 통증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총합이 들어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 이제는 다양한 기술로 임종 과정을 관리하며 의학과 완화치료의 전 분야에서 펠리페 2세의 죽음을 과거의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사들이 고통을 연장하는 연구와 치료를 추진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치료를 주장하며 환자의 통증과 모욕감을 연장하기도 한다.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가? 그때쯤이면 대개 환자는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대의학은 생명 보존과 생명 연장에만 초점을 맞춘 채로 환자의 고통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뒷전으로 미룬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죽음의 경험 속에서 환자의 고통, 그러니까 통증과 모욕감, 이 경험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모욕감과 통증이 적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에 따라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을 첫 번째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스피스 기술들, 호스피스 의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호스피스 병동에 의뢰를 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읽은 부분을 보면 사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거의 지옥에서 겪는 고통 또는 아귀들이 겪는 고통,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임종의 순간에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연명의료라고 해서 환자가 자연스럽게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통증을 계속 느껴야 하고 그 다음에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치료이고 좋은 죽음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죽음의 징조, 임박한 최후, 그건 분명 사실이다. 킬러스. 1980년대 초반에 나는 북런던의 작은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하고 있었다. 병동 몇 개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응급실 하나, 수술실 하나를 갖춘 곳이었다. 그때에도 이미 수십 년 정도 낙후된 건물이었다. 한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들렀고 그 사이에는 소수의 수련의들이 그럭저럭 병원을 꾸려나갔다. 지역 주민들은 그 병원에 감동적인 신뢰를 보였지만 옛 음악 극장만큼이나 쇠락한 곳이었다. 침실 몇 개를 들여놓은 의사용 숙소가 하나 있었는데 내 의사 생활 중 처음으로 보장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밤에 잠을 꽤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선의에서 비롯된 훌륭한 행동을 경험했다. 주말 내내 혼자 당직을 섰는데 교대 근무로 암울하고 외롭게 72시간을 보냈고 월요일까지 포함하면 80시간이었다. 장시간 당직 때문에 녹초가 된 채로 인적이 드문 군의 매점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정확히 죄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것은 분명 아니었다. 당신은 당신만의 아이다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나만을 위한 웸블리에서 살고 있었다. 매점 운영자는 서인도 제도에서 여성인 베럿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병원 의료진을 돕고 예수에게 바치는 찬송을 부르는데 일생을 바쳤다. 이런 여성들, 그토록 적은 보상을 받고도 그토록 많은 것을 베푸는 여성들의 호의가 없다면 공공의료 서비스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한참 나만의 생각에 빠져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베럿 부인이 선생님 드릴 게 하나 있어요 하며 베이비샴 병을 꺼냈다. 진짜 샴페인 페리라는 광고 문구가 기억날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병뚜껑을 열고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부었다. 지나치게 달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10대의 소녀나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그 탄산 알코올 음료를 마셨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NHS의 청소팀 직원들에게 수여할 조각상을 주문 제작하고 싶다. 사실 의사는 경무에 시달리고 가끔은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가 꽤 괜찮고 대개는 존경을 받는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일하면서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도 생각해야 한다. 아마 이런 선행이 페니실린보다 더 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나는 대학원 시험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용케도 부모님께 쓸모없는 장신구를 또 하나 사드렸고 그리하여 두 분이 평생 쓸모없는 장신구를 수집하며 쌓아둔 장신구 수백 개에 하나를 더 보탰다. 내가 배로부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넨 적이 있을까? 부끄럽게도 없었다. 이제는 너무 늦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나는 고통에 시달리는 한 남자를 진찰하는 호출을 받았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불안한 모습으로 힌디어인지 우드루어인지 나로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영어를 말하지 못했다. 나는 두 팔을 흔드는 그의 모습이 연극적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당시 나에게는 3년간의 진로 경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검사하려 했지만 금은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의 숨소리나 심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며칠 전에 태어난 파텔이었다. 정말로 그가 통증 때문에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몸짓으로 말할 때 팔다리가 똑같은 힘으로 좌우로 움직였기 때문에 뇌졸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가 1시간 전에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를 입원시켰고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응급실로 향하던 중 심정지로 인한 긴급 호출이 발생했다. 파텔은 소생하지 못했고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고 말했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파텔이 의식을 잃었고 슬프게도 우리가 그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고 곧 끊겼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빌어먹을 의사 어디 있어?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젊은 남자 여러 명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나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수의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맙소사,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은 의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누군가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대개 환자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의사에게 말을 하곤 한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종종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안다. 중증 심장마비가 온 사람들은 격렬한 고통을 겪을 수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죽은 심근에서 방출된 어떤 화학물질이 의식에 영향을 미쳐 임박한 죽음을 극도로 예민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 같다. 옛 웨스트민스터 병원에 있던 시절에 혈액학 교수님으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전환기에 대해 배웠다. 백혈병이 막을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면 골수를 장악해 미성숙 백혈구인 아세포를 혈류 속으로 보내기 때문에 핏방울을 묻힌 유리 슬라이드를 현미경 렌즈 밑에 놓으면 그 아세포를 볼 수 있다. 종말의 전조였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던 시인이 병동 회진 때
내 생명의 불꽃이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혈액 검사 결과 아세포가 확인됐고 그는 몇 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최신식 죽음. 신성한 중심부가 서서히 쇠퇴하고 슬랩 해피와 켈린 카우.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특이값에 대해 부적절한 관심을 쏟는다. 암으로 죽어가는 20살 아가씨들과 뇌종양에 걸린 아이들처럼 비극적으로 요절한 사례를 듣고 걱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좋은 죽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노인들이 잠깐 병을 앓다가 재빨리 그리고 평화롭게 죽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평균적인 삶도 평균적인 죽음도 없으며 따라서 다음에 생각할 것은 최빈도 죽음이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죽음을 뜻한다. 우리는 이런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영국에서는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원, 자신의 집보다는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남자라면 70대 후반, 여자라면 80대 정도의 고령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복합적인 병변이다. 아마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치매가 꾸준히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 전년도에 한두 차례 입원했다가 서서히 회복했겠지만 입원 전의 건강 수준으로는 결코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 간병인의 도움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한두 차례 쓰러진 적이 있을 것이며 인지 능력도 감퇴하는 중일 것이다. 간병인과 가족, 담당 지역 보건의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어떤 일은 반드시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며 넘어짐이나 피부염 또는 가벼운 뇌진탕 정도겠지만 입원을 재차 종용할 정도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응급실 의료진은 항생제 같은 처치를 시작할 것이며 당신은 너무 아파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급성 환자 병동에 입원해 아마도 노인의학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후 일주일 정도 당신을 회복시키려 애쓰는 물리치료사, 퇴원이 가능해지도록 추가하거나 바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치료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진이 당신의 상태를 점사할 것이다. 음식을 삼키는 능력이 약화되고 폐에 음식이 흘러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면 언어치료사가 죽처럼 묽게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충고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몸이 앙상하고 근육이 약해진 탓에 영양사가 당신에게 영양제를 권할 것이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늘어날 것이다. 때로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낯선 환경과 감염의 여파가 뒤섞여 의식이 혼미해질 것이다. 가끔은 불안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며 또 가끔은 멍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지 않도록 혈액 희석제인 헤파린이 피해 주사로 투여될 것이다. 병원에 있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의료진은 당신이 퇴원을 원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신체 자유 박탈 보호 조치라는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병동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환자 명단이 적혀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이름 옆에는 날짜를 뜻하는 숫자, 아마도 대강 짐작해서 적은 숫자들이 쓰여 있는데 중대한 결정과 관련된 일정과 퇴원 날짜 등이다. 이미 응급실이
당신과 비슷한 환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애 같아서 환자의 신속한 퇴원을 바라며 이 칠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유심히 살필 것이다. 변기에 앉기가 힘들고 불편함을 덜기 위해 당신은 이제 요실금 패드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들은 당신의 엉덩이 피부를 조금 걱정하는데 너무 말라 뼈만 앙상한 데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엉덩이가 짓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에어 매트리스가 제공될 것이다.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경과를 알려주지만 곧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눌 날짜가 잡힐 것이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생시도 포기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려 하겠지만 당신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의사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고 심폐소생술이 소용없을 것임을 설명하며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당신은 소생시도 포기 서류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가족들과 논의된 사항이 무엇인지 전해 들을 것이다. 또한 전문의는 치료를 하긴 했지만 당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하며 환자가 의식이 또렷했을 적에 종말이 가까워지면 자신을 위해 혹시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치료법이 좋겠다고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 물을 것이다. 전문의는 가족들에게 치료가 외과의의 영역이며 노인 환자에게서 대부분의 의학적 치료는 미봉책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결국 미봉책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그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죽음이 닥칠 것이다. 이것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최빈도 죽음이며 당신은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대신 가족들이 서로 상의해 의료진에게 나중에 알려줄 것이다. 이때쯤 당신은 나른한 상태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자녀들은 며칠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당신이 이 연장된 고통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데 동의하고 예방적 처치가 중단될 것이다. 덕분에 의료진은 연명치료보다는 꼭 필요한 증상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이틀 뒤에 당신은 개방된 병동에서 1인실로 이동하는데 그곳은 더 조용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방문하기에도 더 편하다. 어쨌거나 효과가 없는 항생제는 중단되고 주기적으로 투여받던 다른 혈압약과 당뇨약, 어디에나 쓰이는 스타틴도 마찬가지다. 정맥 주사용 줄과 주사액 주머니는 제거되고 이는 가족들에게 약간 걱정을 끼칠 것이다. 의료진이 환자를 탈수시켜 죽이려는 걸까? 당신은 갈증이나 허기를 느끼지 않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기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당신은 입으로 숨을 쉬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입이 건조해질 것이다. 쾌활한 간호업무 보조원이 고집센 자녀들의 별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물로 당신의 입을 적셔줄 것이다. 당신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의료진은 당신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특히 이동할 때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해열 진통제와 액상 경구 모르핀이 입으로 투여될 것이다. 신장과 다른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고 화학물질과 독소가 쌓여 당신을 걱정스럽게 할지도 모른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바륨과 비슷한 불안 완화제인 미다졸람이 주사로 주입될 것이다. 그때쯤 당신은 침도 삼킬 수 없고 기도에 쌓인 타액 때문에 호흡 양상이 달라지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나 코골이, 임종시에 가래 끓는 소리를 내서 가족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스코폴라민을 주입하자 분비물이 마르고 귀에 거슬리는 이 끔찍한 소리는 잦아들 것이다. 심장은 약해지고 피부와 팔다리의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몸이 차가워지고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낮 시간을 대부분 잠든 채로 보낼 것이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통증 완화제가 작은 펌프에서부터 피부 밑으로 천천히 주입될 것이다. 아마 폐렴이 생기고 숨쉬기 어려질 것이다. 진정제가 고통스러운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르핀은 또한 호흡을 약화해 숨이 더 가빠질 것이다. 당신의 얼굴은 말 그대로 사색이 되어 삶의 마지막에 다가가는 중일 것이다. 침대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앉아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은 가끔 대답할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인지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말 몇 마디가 나오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가족들에게는 아마 위안이 될 것이다. 가족과 친척들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부모의 손가락을 쥐는 갓난아기와 똑같이 손에 힘을 줄 것이다. 이것은 척추 반사인 움켜잡기 반사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지만 언제나 환자의 가족에게는 위로가 된다. 간호진은 환자의 가족에게 끝이 다가왔다고 알렸겠지만 이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몇 시간, 몇 날, 몇 주, 죽음은 나름의 속도로 천천히 오며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 서두르지 않는다. 죽음은 공로상을 받으러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는 딸의 사정이나 주말에 있을 손자의 결혼식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해해주지 않는다. 죽음은 그렇게 이기적이다. 촛불이 조금씩 타들어간다. 호흡이 더 얕아진다. 곧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곁을 지키던 가족이 화장실에 가거나 샌드위치를 사러 딱 5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의 마지막 숨을 놓치는 경우가 묘하게도 자주 일어난다. 가끔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물리적 존재를 느낄 수 있어서 그들이 가까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버티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늘 가족들에게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내 당신은 마지막 숨을 쉴 것이다. 이후 잠시 동안 뇌관이 가슴에 신호를 보낼 것이며 당신은 숨을 들이마시려고 몇 번 헐떡거리게 될 것이다. 몇 분 뒤 산소를 빼앗긴 심장은 당신이 육주된 배아였을 때 뛰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멈출 것이다. 입에서 토사물, 즉 거품이 일고 피가 섞여 분홍빛을 띠는 폐부종 가래가 나올 것이다. 항문에서 설사가 약간 새어나오며 퐁퐁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이 당신 삶의 끝이다. 가족들은 잠시 곁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의료진이 차를 내올 것이다. 그들은 올지도 모른다. 기도를 할지도 모른다. 가수 이언 듀리의 노랫말처럼 안녕히 가세요 친구여 라는 말로 명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넬지도 모른다. 분명 그들 대부분은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을 감정인 안도감과 평온에 휩싸일 것이다. 당신이 이른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면 1시간쯤 지난 뒤 전화가 빗발치고 수련이가 할 일이 잔뜩 적힌 목록을 들고 들어와 당신이 숨을 쉬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잠깐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눈에 불빛을 비춰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이다. 수련회는 이 검사 내용을 날짜, 시간과 함께 기록지에 적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것이다. 가족들은 자리를 뜰 것이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약간 불안한 순간을 보낼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로 서성거리는 가족들을 보며 당황하지 마세요, 메이웨롱 씨 하고 말한다.
이 말은 언제나 미소를 자아낸다. 나는 그들에게 간호사들이 사별가족 상담원에 전화번호를 줄 테니 하루 이틀 안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지금 유가족이 해야 할 일과 사망신고 방법 등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말한다. 간호사가 당신의 몸을 정돈해 줄 것이다. 수십 년 전까지는 시신 위에 간호사들이 꽃 한 송이로 올려두었는데 이제는 병원에 꽃이 없다. 간호사인 내 아내는 죽은 환자의 몸을 정돈해 주는 것을 좋아했다.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리지도 않고 삐삐거리는 모니터도 없다. 건장한 병원 운반 담당자 2명이 당신을 긴 강철 손수레에 담고 용도가 너무 빤한 시트로 당신을 덮어 가린 다음 수레를 밀고 영안실로 갈 것이며 당신은 그곳에서 쾌활한 영안실 직원의 환영을 받고 그날 사망한 다른 이들과 함께 냉동고로 옮겨지는데 우리 병원에는 그 수가 대략 8명 정도다. 냉동고는 30칸씩 4줄로 쌓여 있다. 몸집이 굉장히 비대하다면 특수 제작한 커다란 비만인용 냉동고에 눕혀질 것이다. 이 시대의 상징이다. 퀸 알렉산드라 병원에서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하루 이틀 뒤에 수련이가 당신의 사례에 대해 직급이 더 높은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며 사망진단서에 적을 사망 사유가 나올 것이다. 노인의 경우에는 늘 약간 까다로운 일인데 노인 환자에게는 문제가 무척 많고 그 모든 요소가 죽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우에는 1-1 기관지 폐렴, 1-2 고령에 따른 노쇠, 2 제2형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혈관성 치매라고 적힐 것이다. 당신의 사망에 대한 약관의 내용이 병원의 전상 사망률 감시 시스템에 입력될 것이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리를 받은 사망으로 분류될 것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사망 원인이 밝혀졌으므로 검사관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사후 부검이나 사인 규명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화장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급이 높은 다른 의사가 시신을 살피고 기록지를 읽고 적어도 다른 의료진 2명, 즉 최후 질병 단계에서 당신을 돌보았던 의사나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가끔 이 의사는 당신의 가족들과 논의할 수도 있다. 시신을 더 이상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다. 당신의 가슴에 삽입된 영구적 심장 박동기는 소각로에서 폭발함으로 제거될 것이다. 서류 작업이 끝나면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고 그들은 병원으로 와서 당신의 물건을 챙기고 사망신고 방법을 들을 것이다. 수련이가 가족들에게 사망신고서 사본을 줄 텐데 해당 관청 부서에 고지해 유언장을 공증하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장의사가 당신의 시신을 가져가 가족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또는 대중적 장례식을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최빈도 죽음이다. 내가 가장 빈번하게 접한 죽음이다. 지난 30년 동안 3만여 명이 우리 과에서 죽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이들 중 10%가 내 담당이었다고 한다면 3,000명 정도가 죽은 것이다. 당신이 죽은 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땅에 묻힌 시신이 서서히 부패하고 변환되어 벌레의 몸속으로, 그 다음에는 개똥 집박이나 찌끄레기의 몸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화장을 할 경우에도 미네랄이 먹이사슬이나 지질학적 순환괴 속으로 들어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정신이 혼미하고 쇠약한 실금 환자였던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암울한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만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썰렁한 농담을 던지며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었던 좋은 아버지를 떠올릴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늘 친절을 베풀었던 어머니이자 친구였던 당신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쇠약한 당신에 대한 괴로운 기억은 10중 8구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현실 부정이라는 이 자기 기만은 어쨌거나 확실히 이점이 있다. 시간이 흐르며 당신을 개인적으로 회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 것이다. 마지막 남은 손자나 손녀가 죽으면 지구상에 당신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위대한 사상가나 작가나 화가, 음악가라면 당신의 작품이 몇백 년 혹은 1000년이나 2000년 동안 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오즈만디어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소. 붕괴된 그 거대한 잔해 주위로 쓸쓸하고 평평한 사막만이 저 멀리까지 펼쳐졌지. 이 사실이 나에게는 위로가 된다. 이 책은 저자가 접한 다양한 죽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나쁜 죽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옥이나 아귀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는, 이건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음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죽음에 대한 묘사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신식 죽음, 그러니까 최빈도 죽음, 가장 보편적으로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것도 죽음의 과정을 현대식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품위 있게 죽어가는 방법에 대한 책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